우리 서연이 이제 좋은데 시집가서 발자 피우게 생겼다. 돈 앞에서 아버지는 딸을 물건처럼 내놓았습니다. 서울역 앞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1988년 가을이었어요. 서울 올림픽이 끝난 직후였죠. 뉴스에서는 나라가 선진국 문턱에 다가섰다고 했고 사람들은 이제는 잘 살아보세 하며 바삐 움직였어요. 하지만 시골 외딴 마을에선 그 잘 사는 세상이 여전히 TV 속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19살, 이름은 서연.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아버지 지인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본다는 말만 믿고 올라왔습니다. 몸이 많이 쇠약해진 어머니와 초등학생 막내 준호를 두고 올라온 길이었어요. 기차 안에서 손에 꼭 쥐고 있던 건 어머니가 손수 지어주신 삼배 보자기와 달달 떨리는 제 마음뿐이었죠.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가 절 데리고 간 곳은 강남 쪽 고급 빌라였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정원이 딸린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집이었죠. 저는 당연히 지인 댁이라고 생각했어요. 겁이 나면서도 조금은 기대도 됐습니다. 정말 좋은데 취직만 할 수 있다면 어머니 약값이랑 준호 학비 걱정을 조금은 덜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현관 앞에 선 아버지는 괜히 담배만 몇 대 피우고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러다 말없이 캐리어를 제 손에 쥐어주더니 5,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손에 꼭 쥐어주더군요. 서연아,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금방 다녀올게. 그리고는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자리 서 있다가 대문 앞에 계단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 대문이 다시 열렸고 고급스런 옷을 입은 여자분이 나와 제게 말했어요. 서연이 학생 맞죠? 아버님이 들어오라고 하셔요. 그렇게 들어간 거실에서 저는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말이 좋은 사람 소개지 실상은 거래였던 겁니다. 아버지는 제 앞에서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서연이 이제 좋은데 시집가서 팔자 피우게 생겼다. 그 순간 머리가 띵해졌어요. 일자리를 구하러 온 줄만 알았는데 저는 그냥 팔려온 거였더라고요. 5,000원짜리 한 장. 그게 아버지가 제 손에 남긴 전부였어요. 19살 서연이란 이름으로 살아온 제 인생이 그렇게 값을 매겨졌습니다. 시골에서 무작정 서울로 올라올 때 아버지는 그저 서울에 있는 지인 댁에서 일자리를 소개받을 거라고만 했어요. 병든 어머니와 초등학생인 남동생 준호를 두고 서울에 올라온 게 얼마나 불안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갑자기 웬 시집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서재제문이 열리고 50살은 넘어 보이는 호리호리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정중하게 인사하는 그 모습에 어딘지 모르게 낯설면서도 공손함이 느껴졌어요. 이쪽이 김 회장님이시고 서연아, 내가 앞으로 모실 시아버님이시다. 아버지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시아버지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단어 하나하나가 머릿속에 박히질 않았어요. 잠깐만요, 무슨 말씀이세요? 입에서 겨우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앞이 흐려졌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수술비랑 준호 학비 그리고 내 사정도 있고 그 말에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팔려온 거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빌라 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고급스럽게 꾸며진 거실 소파에 40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정장 차림인데 고개를 푹 숙이고 손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더군요. 흠민수야, 인사드려야지. 김 회장님이 그렇게 말하자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보자마자 다시 아래로 눈을 피했어요. 눈빛이 어딘가 흐릿했고
말로 설명하긴 어렵지만 느낌이 왔습니다. 뭔가 조금 다르다는 걸요. 아직 낯을 가려서 그래요. 우리 아들이 좀 특별해서. 김 회장이라는 사람이 그 말을 할 때 저는 이미 온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일자리를 소개해주는 집이 아니란 건 이제 확실했어요. 잠시 후 방으로 안내받은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따라갔어요. 고요한 복도, 차가운 바닥, 낯선 집의 공기. 문이 닫히고 나서야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죠. 침대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다가 손에 쥐고 있던 종이 뭉치를 펴봤습니다. 아버지가 건네준 계약서, 거기엔 상상도 못할 조항들이 적혀 있었어요. 결혼 후 5년간 이혼 불가, 김기철의 채무,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전액 탕감. 제 이름은 한자도 없었고 제 의사는 단 한 줄도 반영되지 않은 문서였습니다. 하지만 사인된 그 종이 위에선 분명 제 인생이 거래되고 있었죠.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마치 나 자신이 물건처럼 옮겨지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조용히 울었어요. 울음소리라도 들킬까봐 입을 틀어막고 눈물만 쏟아냈죠. 창밖에는 별이 떴고 밤은 너무도 고요해서 제 심장 소리마저 울리는 듯 했어요. 이게 정말 나를 위한 선택일까? 아니었어요. 이건 가족을 위한 선택이었고 정확히 말하면 가족 중 누구도 직접 나서려 하지 않았던 책임을 제가 떠안은 거였어요. 엄마는 병약하고 동생은 아직 어렸고 저의 친아버지는 제 손을 끌고 빚을 탕감하려 했어요. 저는 도망칠 수 없었어요. 도망칠 곳도 없었고요. 가족을 위해선 뭐든 할 수 있어야지. 내가 첫째이지 않냐. 아버지가 했던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저는 첫째 딸 서연이었고 서연은 늘 참아야 했고 대신 감당해야 했어요. 그렇게 저는 제 인생을 팔기로 했습니다. 돈 한 푼 손에 쥔 것도 없었지만 제 이름이 누군가의 빚잔치에 담보로 걸렸다는 사실만은 확실했죠.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이 집에서 내가 마주하게 될 사람이 제 인생을 뒤집어 놓을 존재가 될 줄은요. 그 사람과의 만남이 제게 어떤 지옥을 열어줄지 혹은 전혀 다른 문을 열어줄지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첫날 밤 저는 문을 잠그고 혼자 잤습니다. 그리고 창밖 별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가 이곳에서 버틸 수 있을까? 이 집에서는 남편을 남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침 6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문틈으로 냉랭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침 식사는 7시 정각입니다. 늦으면 먹을 수 없어요. 문을 열자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가정부 최 씨가 서 있었습니다. 딱딱한 표정으로 복도 끝을 가리키며 말했죠. 화장실은 저쪽에 있습니다. 씻고 내려오세요. 처음 보는 가정부의 높은 눈썹과 차가운 태도가 낯설었지만 이곳에서 제 위치가 어떤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자 처음으로 가족을 마주했습니다. 식탁 맨 위에는 김 회장님, 왼쪽엔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고 오른쪽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예쁜 여자가 앉아 있었죠. 그리고 제 옆자리에는 어제 본 그 남자, 민수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새 며느리 왔소. 김 회장님이 중년 여성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힐끗 쳐다보고는 찻잔만 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투명인간이라도 된 듯한 그 시선이 가슴에 콕 박혔어요. 오빠의 새 장난감이네요. 그 예쁜 여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미주야, 말 조심해. 김 회장님이 그녀를 나무랐지만 형식적인 말 한마디일 뿐이었죠. 여기서 민수 씨는 도련님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외출은 허락받아야 하고 전화는 거실 전화만 사용할 수 있어요.
아, 방에 들어갈 때는 꼭 노크하고 들어가세요. 식사 후 최 씨가 집안 규칙을 알려주었습니다. 마치 종이에 적혀 있는 것을 외워서 말하는 것 같았죠. 도련님은 어디 아프신가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픈 게 아니라 모자란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좀. 최 씨는 이마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련님 방에는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도련님이 불안해하십니다. 그날 오후 창문을 닦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커다란 빌라의 창문을 혼자서 다 닦으려니 정말 힘들었죠. 땀이 뻘뻘 흐르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쉬워요. 돌아보니 민수, 아니, 도련님이 서 있었습니다. 그가 창문 닦는 방법을 보여줬는데 손놀림이 무척 능숙했어요. 잠시 우리 눈이 마주쳤고 그는 금방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련님,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어머님이 보시면. 그때 미주라는 여자가 복도 끝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죠. 오빠가 또 일하려고 해? 청소는 내일이야, 시골 며느리. 오빠는 건드리지 마. 미주는 민수의 손을 잡고 그를 끌고 갔습니다. 뒤돌아보는 민수의 눈빛이 왠지 미안해 보였어요. 저녁 식사 준비를 돕는데 주방에서 최 씨와 김 회장님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이번에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착해 보이고요. 일단 지켜봅시다. 전에 그 여자처럼 돈만 보고 달려들면 곤란하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전에 그 여자라니. 제가 처음이 아니었던 거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의 비밀은 뭘까? 왜 민수 씨는 모자란 척을 하는 걸까? 열흘이 지나도록 제 방에는 들어오지 않았고 대화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가끔 도움이 필요할 때 나타나 조용히 도와주는 것이 전부였죠. 엄마, 준호야. 나 여기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창밖을 보니 달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어디선가 물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이 넓은 집에서는 그런 소리가 늘 들리곤 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규칙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두려웠습니다. 저희 집에 오시는 청소 아저씨예요. 아침 청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최 씨가 낯선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는 낡은 청바지에 군청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표정은 무심했습니다. 정원이랑 지하실 그리고 지붕 위 청소는 이제 이분이 하실 거예요. 이름은 강태성입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인사하자 그는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태성 씨는 말이 거의 없었지만 일은 무척 꼼꼼했어요. 가끔 제가 무거운 걸 들 때면 어디선가 나타나 도와주곤 했죠.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 대화는 항상 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가 있을 때면 마음이 좀 편했어요. 이 집에서 저를 인간 취급해주는 사람이 하나 더 생긴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날도 평소처럼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어요. 김 회장님은 출장 중이셨고 시어머니는 친구분들과 골프 치러 가셨죠. 미주는 늘 그렇듯 밖에서 놀고 있었고요. 그거 제가 할게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민수 씨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똑바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련님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힘들잖아요. 내가 도울게요. 민수 씨가 수건을 접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손놀림이 무척 능숙했어요. 모자란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죠. 도련님은 원래 이렇게 잘하시네요?
민수 씨는 잠시 당황한 듯 보였고 곧 다시 고개를 숙이고 어색하게 수건을 구겼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연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성 씨였어요. 지하실 청소 중인데 슬리퍼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민수 씨는 태성 씨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고 서둘러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태성 씨는 민수 씨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슬리퍼를 받아들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민수 씨 방 앞을 지나가다 희미한 팝송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그림자는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모자란 사람이 좋아할 음악은 아닌데 궁금증이 커져갔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그날도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고무장갑을 낀 채 싱크대에 엎드려 있던 제 팔에 갑자기 찌릿하고 쑤시는 통증이 왔습니다. 깜짝 놀라 움찔했는데 그 순간 누군가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태성 씨였습니다. 이 집 청소를 맡고 있는 분이었죠. 30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조용하고 말수가 적어 늘 그림자처럼 움직이던 분이었어요. 그냥 좀 아파서요. 제가 대충 웃어넘기려 했는데 그는 제 팔을 조심스럽게 잡아보더니 말없이 주물러주기 시작했습니다. 손길이 놀랄 만큼 부드러웠어요. 따뜻하고 다정했죠. 예전에 물리치료사였습니다. 청소 일하기 전엔요? 네. 여러 사정이 있어서요. 그의 말투에는 담담함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 어딘가엔 설명하지 못한 사연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어요. 저도 여러 사정이 있어서 이 집에 오게 됐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그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억지로 결혼하신 거군요. 심장이 턱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입을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제 팔을 천천히 내려놓고는 다시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와 저는 조금씩 눈을 마주치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에 다 써 있어요. 그리고 이 집은 원래 그런 데니까요. 무슨 뜻이에요?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주가 들어오는 소리였어요. 태성 씨는 재빨리 손을 떼고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여기 좀 닦아야겠네요. 미주는 부엌에 들어오자마자 우리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오늘 저녁은 뭐야? 아, 청소 아저씨는 왜 여기 있어? 부엌 청소는 내일이잖아. 방금 물 엎질러서 도와주시는 중이었어요. 제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미주는 콧방귀를 뀌며 나가버렸습니다. 태성 씨는 저를 향해 작게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이 집은 눈이 많습니다. 그날 밤 창문을 열어 달빛을 바라보는데 마당에서 두 남자가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태성 씨와 민수 씨였어요. 서로 진지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전혀 낯설지 않아 보였습니다. 민수 씨의 자세는 평소에 움츠러든 모습이 아니라 당당했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갈수록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 이상한 집의 비밀을 이제는 알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사라지기 좋은 날씨였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오후 집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서울 도심의 불빛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2달이 넘게 이 집에서 지내면서 저는 점점 이 가족의 표면 아래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고 확신하게 됐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혀를 차셨고 미주는 마치 하녀처럼 저를 부려먹었습니다. 김 회장님은 저를 볼 때마다 평가하는 눈빛으로 위아래를 훑어보셨죠. 그리고 민수 씨,
그는 여전히 모자란 사람 연기를 하고 있었지만 가끔씩 실수를 했어요. 빨래를 개다 민수 씨의 와이셔츠 주머니에서 작은 쪽지가 떨어졌습니다. 오늘 밤 11시 후원 정자에서 누구와의 약속일까요? 그리고 이런 깔끔한 필체는 모자란 사람의 글씨체가 아니었습니다. 꼭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후원 정자라. 이 넓은 집 뒤편에 있는 작은 정원 정자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밤중에 몰래 나가는 건 위험한 일이지만 이 집의 비밀을 알아내야 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 민수 씨는 평소보다 더 어색하게 행동했습니다.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밥알을 흘리고 하지만 저는 그의 손이 전혀 떨리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챘어요. 식사가 끝나고 저는 설거지를 마친 후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계는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1시간 후 누구와 만나는지 보러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10시 반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발소리를 죽이며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어요. 뒷문을 통해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나뭇잎에 맺힌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자까지는 돌길을 따라 50m 정도 걸어가야 했어요. 집에서 비치는 희미한 불빛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정자에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걸까? 그리고 왜 이렇게 비밀스럽게? 정자 근처 덤불 뒤에 숨어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11시 정각 검은 그림자가 정자 쪽으로 다가왔어요. 태성 씨였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그림자가 나타났어요. 민수 씨인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김 회장님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들으려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회장님, 이제 그만하시죠. 서연 씨는 이전 사람들과는 달라요. 태성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전 사람들이라니. 제가 의심한 대로 저 전에도 다른 사람들이 있었던 거군요. 아직 테스트가 끝나지 않았어. 돈 때문에 온 건지 아니면 정말 우리 민수를 위한 건지 확실히 해야 해. 김 회장님의 말씀에 태성 씨가 답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민수 씨를 저렇게 숨겨둘 겁니까? 언제까지 바보 연기를 시킬 거예요? 갑자기 발밑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어요. 두 사람이 동시에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누구야? 김 회장님이 소리쳤어요.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서연 씨인 것 같은데요. 태성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더 이상 숨을 수 없어 저는 덤불 뒤에서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김 회장님의 표정이 험악해졌습니다. 엿듣고 있었군. 얼마나 들었지? 저는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민수 씨가 바보 연기를 한다는 것까지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제게 설명해 주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회장님은 한숨을 내쉬고는 정자 의자에 앉으셨어요. 들어봐, 서연 씨. 우리 민수는 어릴 적 때부터 너무 순수했어. 너무 착해서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기 쉬웠지. 특히 여자들에게. 몇 년 전 한 여자가 민수의 재산만 노리고 접근했어. 결혼까지 했지만 그건 돈을 노린 거였어. 민수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넌 모를 거야. 그래서 이런 시험을 하는 거군요. 저도 돈 때문에 온 사람인지 확인하려고요. 태성 씨가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본 진짜 민수 씨는 말을 마치기도 전에 갑자기 집에서 불빛이 켜졌습니다. 미주가 현관에 서서 우리를 향해 소리쳤어요. 아버지, 뭐 하세요? 그리고 서연 씨, 이렇게 밤에 몰래 나오다니. 김 회장님이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들어가자. 내일 계속 이야기하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진짜 민수 씨는 누구일까? 그리고 태성 씨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요? 새벽녘이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깼습니다. 서연 씨, 회장님께서 서재로 오라고 하십니다. 최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7시였어요.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김 회장님과 태성 씨가 앉아 있었어요. 앉게, 서연 씨. 오늘 모든 것을 말해주마. 태성 씨는 어젯밤과 달리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 보였어요. 시작하기 전에 묻고 싶은 게 있어. 자네는 왜 이 결혼을 승낙했지? 김 회장님의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어머니 수술비와 동생 학비, 그리고 아버지의 빚 때문에요. 하지만 이제는 민수 씨를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요. 그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요. 김 회장님과 태성 씨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김 회장님이 말했어요. 좋아. 그럼 이제 진짜 민수를 만날 시간이군. 서재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놀랍게도 그건 제가 2달 동안 매일 보아왔던 청소부 태성 씨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청소 작업복이 아닌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의 눈빛도 달라 보였어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고 당당하게 저를 바라봤습니다. 태성 씨가 내 앞에 앉았습니다. 서연 씨, 제가 강태성이 아닙니다. 제 이름은 김민수입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지금까지 제가 남편이라고 알았던 사람은 누구란 말인가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도련님이라고 불렀던 사람은 가짜입니다. 동생 친구예요. 연기를 부탁했습니다. 김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네를 시험한 것에 대해 사과하네. 하지만 이유가 있었어. 지난번 민수의 결혼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 태성? 아니, 민수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전 아버지의 계획에 반대했어요. 이런 식으로 사람을 시험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가짜 청소부로 들어와 서연 씨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서연 씨가 어떤 사람인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날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2달 동안 가짜 남편과 살았고 진짜 남편은 청소부로 위장해 저를 지켜봤다니 마치 누군가 제 인생을 가지고 장난을 친 것 같았어요. 속은 끓어오르는 고 분노가 차올랐지만 목소리만큼은 애써 담담하게 내뱉었습니다.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 첫 번째 아내가 저와 결혼한 지 1년 만에 재산의 절반을 가지고 사라졌어요. 그녀는 처음부터 제 돈만 노리고 접근했던 거였죠. 아버지는 그 일 이후로 제 배우자 후보를 이런 식으로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의 목소리에는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전 직접 서연 씨를 지켜보고 싶었어요. 아버지의 계획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서연 씨가 진심으로 여기 온 것인지 알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청소부로 일하면서 서연 씨의 모습을 봤어요. 힘든 상황에서도 불평 없이 모든 일을 해내는 모습, 미주나 어머니가 무시해도 참고 견디는 모습. 김 회장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이전 사람들과 달랐어요. 돈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민수의 상태를 불편해하지도 않았지. 무엇보다 민수와 있는 모습이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아오던 감정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울음을 꾹 눌러 삼키며 말했어요. 저는요 인형이 아니에요. 감정 없는 물건처럼 다루지 말아주세요. 사람입니다.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저한테 장난치시면 안 되죠. 그 말에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뒤로 물렸습니다. 그 따뜻한 손이 닿기 전에 제 마음은 이미 닫혀 있었거든요. 서연 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청소부로 지내면서 지켜본 서연 씨 모습에 진심으로 마음이 생겼어요. 따뜻하고 강인하시더라고요. 저는 잠시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시간이 좀 필요해요. 혼자 있고 싶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올라왔습니다. 숨을 돌리려던 거였어요.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그냥 조용히 있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 씨, 저예요. 민수입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하얀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이건 서연 씨 어머니 수술비랑 동생 학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탕감해준 빈 문서도 같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시든 이건 서연 씨 겁니다. 조건 없이요. 왜 이러는 거예요? 제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속에는 여러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서요. 그리고 서연 씨를 잃고 싶지 않아서요. 그의 눈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은 상처는 그렇게 쉽게 아물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은 그냥 엄마랑 준호 보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습니다. 민수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그날 오후 저는 2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동생 준호는 제가 돌아오자 눈물을 글썽이며 달려와 안겼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아프셨지만 제 얼굴을 보시고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서연아, 거긴 어때? 일은 할만하니? 힘들진 않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제가 갑자기 서울에 가겠다고 했을 때부터 마음이 편치 않으셨겠죠.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솔직히 털어놓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요. 병상에 계신 어머니에게까지 걱정을 안길 순 없으니까요. 조금 복잡한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엄마. 이제 어머니 수술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정말이니, 서연아? 응, 정말이야. 조금만 더 버티면 다 괜찮아질 거예요. 그 말을 하고 나니 목이 메었습니다. 제 인생이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어머니만큼은 더 이상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서 어머니의 수술 일정을 잡았습니다. 의사는 수술비가 이미 지불됐다고 말했어요. 민수 씨의 배려였겠죠. 준호의 학교에도 갔는데 교장 선생님께서 준호의 학비가 모두 지불됐다고 하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향에서 지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민수 씨가 한 짓은 분명 잘못됐어요. 하지만 그의 상처와 두려움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청소부로 위장했을 때의 그 진실된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열흘째 되던 날 병원 앞에서 민수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병원 복도에서 어머니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여기 있는 거예요? 걱정돼서요. 서연 씨 어머니 수술이 오늘이라고 해서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병원 정원에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미안해요, 서연 씨. 이렇게 만나게 된 방식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제 마음만은 진심이에요. 청소부로 일할 때 보여드린 제 모습이 진짜 저입니다. 민수 씨의 눈에는 후회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고마워요, 민수 씨. 하지만 아직은 시간이 필요해요.
이해해요. 기다리겠습니다. 언제까지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상처는 여전했지만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도 보였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은 많이 좋아지셨고 준호도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었어요. 저는 고향 도서관에서 일하며 조용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에게서는 매주 편지가 왔어요. 그의 진심 어린 사과와 근황, 그리고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들. 처음엔 그 편지들을 읽지 않고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궁금해졌어요. 마침내 어느 날 밤 모든 편지를 꺼내 하나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서연 씨, 오늘은 비가 많이 오네요. 서연 씨가 비 오는 날 창가에 앉아 책 읽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때는 청소부로 가장에 멀리서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지만 그 순간들이 제겐 소중한 추억이에요. 아픈 기억도 있었습니다. 어제는 아버지와 크게 다퉜습니다. 더 이상 그런 식의 결혼을 주선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처음엔 화를 내셨지만 결국 이해해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도 서연 씨처럼 상처받지 않을 거예요. 말로만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변화하려 노력하는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편지를 읽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미주였어요. 서연 씨, 저 미주예요. 오빠가 사고 났어요. 지금 서울 대병원에 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화가 났어도 민수 씨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소식은 견딜 수 없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많이 다쳤어요? 운전하다가 트럭이랑 부딪혔어요. 지금 수술 중이에요. 오빠가 의식을 잃기 전에 서연 씨 이름을 불렀대요. 그날 밤 서울행 막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새벽에 도착했을 때 미주가 병원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왔구나. 수술은 끝났어. 중환자실에 있어. 미주의 표정이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거만하지 않고 진심으로 걱정하는 눈빛이었어요. 미안해, 서연아. 내게 못되게 굴어서 오빠가 늘 내 얘기를 했어. 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미주와 함께 중환자실 앞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김 회장님은 출장 중이라 아직 오지 못했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병원 건너편 다른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저를 인정하지 않는 눈빛이었어요. 다음 날 오전 의사가 나왔습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아직 위험한 상태입니다. 가족 한 분만 잠시 면회 가능합니다. 시어머니가 일어섰지만 미주가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서연 언니가 먼저 들어가게 해주세요. 오빠가 언니를 찾았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서자 온갖 의료 장비에 둘러싸인 민수 씨가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붕대로 감겨 있었고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 씨, 저 서연이에요. 그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희미한 미소가 그의 입가에 어렸어요. 꿈인 줄 알았어. 그의 목소리는 너무 약해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바보 같은 짓 했어요. 왜 이렇게 다쳤어요? 그날 내게 가려고 했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만나고 싶어서. 비가 너무 많이 왔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수 씨를 원망했지만 그가 이렇게 다치는 것을 바란 적은 없었어요. 빨리 나아요. 우리 이야기할 것이 많잖아요. 그날부터 저는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민수 씨의 상태는 조금씩 좋아졌어요. 일주일 후 그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김 회장님이 돌아와서 저를 불렀습니다. 고맙네, 서연 양.
민수가 자네 덕분에 이렇게 빨리 회복하고 있어.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 자네는 정말 착한 사람이야.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아직 민수 씨를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시간이 말해주겠죠. 김 회장님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가 병실에서 요양하는 동안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가족의 기대에 짓눌려 살아온 이야기, 첫 번째 결혼에서 겪은 상처, 그리고 청소부로 위장했을 때 느꼈던 자유로움에 대해 말했어요. 사실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강태성으로 살면서 처음으로 제가 저 자신으로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수 있었거든요. 저도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등지고 떠났던 일, 어머니와 동생을 부양하기 위해 학업을 포기했던 일, 그리고 몇 년 후 돌아온 아버지가 저를 이용해 빚을 갚으려 했던 이야기. 한 달 후 민수 씨는 퇴원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본가로 돌아가지 않고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저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연 씨,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떠나기 전 민수 씨가 물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편지는 계속 보내주세요. 제가 읽을게요. 작별 인사를 나눌 때 처음으로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느껴진 따뜻함이 오랫동안 제 손에 남아 있었어요. 고향으로 돌아온 저는 어머니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오랫동안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사람은 실수를 해. 그게 나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두려움과 상처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봐야 해. 내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하고 있다면 한 번쯤은 용서의 기회를 줘도 좋지 않을까? 그날 밤 오랜만에 편지를 썼습니다. 민수 씨, 이제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아직 완전히 용서하진 못했지만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어요. 천천히 한 걸음씩 6달이 지났습니다. 민수 씨와 저는 편지와 전화로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고 있었어요. 가끔 그가 고향에 내려오기도 했고,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에 올라가 그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거짓 없이 진실만으로. 어느 날 동네 슈퍼에서 아버지를 마주쳤습니다. 돈에 쪼들려 초라해진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당당했어요. 서연아, 잘 지냈니? 서울 신랑은 잘해주고? 아버지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를 팔아넘기신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아버지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곧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다 그런 거야. 너도 나중에 알게 될 거다. 돈이 사람보다 중요할 때가 있다는 걸. 그때 누군가 제 뒤에서 말했습니다. 서연 씨 아버님이신가요? 돌아보니 민수 씨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그의 등장에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든든했어요. 아, 사위분이셨군요. 잘 지내십니까? 아버지의 비굴한 인사에 민수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아버님의 사위가 아닙니다. 서연 씨와는 이미 정식으로 이혼했습니다. 지금은 다시 관계를 시작해 보려는 사람일 뿐이에요. 민수 씨의 말에 아버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말없이 제 얼굴과 민수 씨를 번갈아 쳐다보더군요. 그래서 이젠 나 몰라라 하겠다는 거냐? 민수 씨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버님께서 하신 일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더는 서연 씨를 곤란하게 하신다면 그땐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아버지는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달싹였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그 집을 나왔습니다.
바람이 부는 골목길을 나란히 걸으며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준호가 연락했어요. 아버님이 마을에 돌아오셨다고. 그 말을 들은 순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준다는 사실에 처음으로 안심이 됐습니다. 그날 저녁 강가에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 씨는 자신의 회사를 정리하고 이곳에 작은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어요. 서울에서의 삶이 저에게 맞지 않아요. 서연 씨가 있는 곳에서 살고 싶어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어요. 근데 민수 씨,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왜 그렇게까지 복잡한 연극을 꾸민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솔직하게 만날 수는 없었나요? 민수 씨는 강물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어요. 그의 표정이 무거워졌어요. 첫 번째 아내와의 이혼 후, 저는 심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됐고, 특히 여성들에게 마음을 열지 못했어요. 그러던 중 아버지가 새로운 결혼을 주선하셨죠. 처음엔 완강히 거부했지만, 잠시 말을 멈추고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서연 씨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그 순간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결혼하기는 두려웠어요. 그래서 청소부로 위장해 서연 씨를 알아가기로 했죠. 정말 미안해요. 살짝 놀랐지만 이제는 그의 상처와 두려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모든 건 지나간 일이에요. 우리 앞으로만 보아요. 일주일 후 민수 씨는 정말로 우리 마을에 작은 서점을 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서울에서 온 사업가가 이런 시골에 서점을 연다며 의아해했지만 곧 그의 진심과 따뜻함에 마음을 열었어요. 저는 도서관 일을 마치고 매일 그의 서점에 들렀습니다. 함께 책을 정리하고 독서 모임을 만들고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시간도 가졌어요. 우리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회장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민수 씨의 서점에 들어서는 그의 모습에 모두가 놀랐어요. 아버지, 여긴 어쩐 일로? 민수가 당황한 기색으로 물었습니다. 이 녀석 갑자기 회사 때려치우고 시골로 내려와 서점이나 하고 있으니 어쩌겠나? 직접 와서 봐야겠다 싶었지. 김 회장님은 서점을 둘러보시더니 의외로 흡족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생각보다 괜찮구나. 근데 이런 시골에서 장사가 될까? 민수 씨가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벌써 동네 학생들이 많이 찾아와요. 그리고 저희는 온라인으로도 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셋이서 식사를 했습니다. 지난날의 이야기, 민수의 어린 시절, 그리고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요. 김 회장님은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진 모습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김 회장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연 씨, 예전에 우리가 저지른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하고 싶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정말 어리석은 짓이었어. 민수가 자네를 만나 많이 변했어. 예전에 우울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렇게 활기차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아버지로서 더 바랄 게 없구나. 감동적인 말씀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 씨가 급하게 전화했습니다. 서연 씨, 큰일 났어요. 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길에 사고가 나셨어요. 지금 병원에 계세요. 서울로 급히 올라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미주와 시어머니가 이미 와 있었어요. 미주는 얼굴이 붉어져 있었고 시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의사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제 질문을 무시하고 민수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가 수술이 필요하대. 지금 회장님 상태가 너무 위험해. 수술이 시작되고 우리는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6시간이 지난 후 드디어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아직 위험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48시간이 고비가 될 거예요. 그날 밤 병원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민수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그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가 다툼이었어요. 서점 때문에. 괜찮아요. 회장님은 분명 이겨내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김 회장님은 다음날 새벽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고 미주는 충격의 말을 잃었어요. 1999년 가을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장례식장에서는 재계의 거물 김 회장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화환이 빼곡히 늘어선 빈소 앞에는 정치인과 기업인들이 줄을 이었고 언론사 카메라들이 쉴 새 없이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에게 김 회장은 그저 남편 민수 씨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집에 있는 동안 어머니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시어머니 이순자 씨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이제 그만 속아줄래? 나는 내가 생각하는 민수의 친엄마가 아니야.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민수 친엄마는 민수가 7살 때 교통사고로 죽었어. 나는 김 회장이 2번째로 맞은 여자지. 18년 동안 연기한 거야.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제가 그 집에 있는 동안 저를 구박하던 그 여자가 민수 씨의 친엄마가 아니라니요. 그럼 지금까지 민수 씨는 모르고 있었던 건가요? 몰라. 그 애는 끝까지 날 엄마라고 불렀지만 나는 한 번도 진심으로 그 애를 내 아들처럼 생각한 적 없어. 관심 있었던 건 하나뿐이었지. 김 회장의 돈. 그녀의 눈에는 미련도 양심의 가책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계산만이 있을 뿐이었어요. 처음엔 어리고 순진한 내가 금방 도망칠 줄 알았어. 그런데 김 회장이 점점 내 편을 들기 시작했지. 결국 유언장까지 그렇게 써놨고 이순자 씨는 담배를 바닥에 비비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민수의 첫 번째 부인인 미영이은 처음부터 내가 돈을 목적으로 민수 옆에 붙인 거야. 민수가 이혼하고 지방에 내려가서 재산은 자연스럽게 나에게 넘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김 회장이 하필 너를 택했을 줄은 몰랐지. 정말 계산착오였어. 마지막으로 그녀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차갑고 메마른 손이었어요. 그리고는 생각지도 못한 말을 했습니다. 처음엔 돈이 전부였는데 서연아. 그러니까 부탁 하나만 할게. 민수만은 아무것도 몰랐으면 해. 이제 난 널 받아들일 준비가 됐어. 우리 민수가 행복하다면. 그게 중요한 거니까. 그날 저녁 장례식이 끝나고 민수 씨와 함께 한적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여전히 슬픔에 잠긴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많이 힘드시죠? 유언장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다워요. 끝까지 자기 방식대로. 하지만 서연 씨에게 부담을 주고 싶진 않아요. 그냥 자선단체에 기부해도 괜찮아요. 제게는 서점이 있고 서연 씨가 있으니까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민수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결혼보다는 천천히 가는 게 어떨까요? 우리 모두에게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민수 씨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천천히 가요. 이번에는 모든 과정을 함께하면서 이순자 씨와의 충격적인 대화 후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 집에 있는 동안 저를 괴롭혔던 시어머니가 가짜였다니요. 그렇다면 민수 씨는 어떻게 된 건가요? 장례가 끝나고 사흘 후 저는 다시 이순자 씨를 찾아갔습니다. 궁금한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그녀는 김 회장님 집에서 나와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에 혼자 살고 있었어요. 올 줄 알았어. 이순자 씨는 문을 열자마자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집안은 깔끔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어요. 어머 아니, 이순자 씨. 궁금한 게 있어요. 앉아. 차라도 한잔하자. 그녀는 비싼 찻잔에 녹차를 우려내며 말했습니다. 뭐가 궁금한데? 민수 씨는 정말 모르고 있는 건가요? 본인 친어머니가 돌아가신 걸요. 이순자 씨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 애는 7살이었어. 엄마가 교통사고로 죽고 나서 한동안 말도 못했지. 그래서 김 회장이 나를 데려온 거야. 그의 엄마로. 그럼 민수 씨 친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김은주. 정말 착한 여자였지. 김 회장이 진심으로 사랑했던 유일한 여자였어. 나는 그냥 대역이었던 거야. 이순자 씨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은주가 죽고 나서 김 회장은 완전히 망가졌어. 일에만 매달리고 민수한테도 관심이 없었지. 그래서 내가 필요했던 거야. 그의 엄마 역할을 할 사람이. 그런데 왜 민수 씨를 진짜 아들처럼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이순자 씨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음엔 그러려고 했어. 정말로. 그런데 그 애가 자꾸 엄마 엄마 하면서 날 안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 내가 가짜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점점 차갑게 대하신 건가요? 차라리 그게 나았어. 진짜 엄마 흉내를 내려고 하면 할수록 은주에 대한 죄책감이 커졌거든. 그 여자 자리를 빼앗은 것 같아서. 이순자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김정우는 나한테 한 가지만 부탁했어. 민수를 잘 키워달라고. 그 대신 평생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지. 그런데 왜 저를 그렇게 미워하셨어요? 너 때문에 내 계획이 틀어졌으니까. 이순자 씨가 다시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원래 계획은 간단했어. 민수가 적당한 집 딸과 결혼해서 아이 낳고 김 회장이 죽으면 자연스럽게 유산을 물려받는 거였지. 그럼 나도 평생 편하게 살 수 있고. 그런데 민수 씨가 저를 선택했다고요? 그래. 김 회장이 널 마음에 들어 했어. 순수하고 착하다면서. 그러더니 점점 내 편을 들기 시작했지. 나중엔 아예 너만 아끼고. 이순자 씨의 목소리에 질투가 묻어 있었습니다. 18년 동안 그 집에서 살면서 김 회장이 날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대한 적이 있는 줄 알아? 한 번도 없어. 그런데 너한테는 달랐어. 진짜 딸처럼 아꼈지. 그래서 저를 괴롭히신 건가요? 질투였어. 솔직히 말하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며느리가 18년 동안 그 집에서 산 나보다 사랑받는다니. 화가 났지. 이순자 씨는 찻잔을 들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김 회장도 죽었고 유 원장도 그렇게 나왔으니까.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조용히 살아야지. 민수한테는 진실을 말할 생각 없어. 그 애한테 난 그냥 엄마로 남고 싶거든. 이순자 씨의 눈에 처음으로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연아, 내가 너한테 못되게 군 거 미안해. 하지만 민수만은 그 애만은 행복하게 해줘. 그게 은주한테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인 것 같아. 그녀의 마지막 말에서 18년 동안 숨겨왔던 진짜 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도 민수 씨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비뚤어진 방식이었지만요. 민수 씨한테 진실을 말씀드리지 않으실 거예요? 안 해. 그 애가 알면 더 혼란스러워 할 거야. 이미 충분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순자 씨는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따뜻했어요. 부탁이야, 서연아. 민수랑 다시 잘해봐. 그 애는 내가 필요해. 김 회장도 그걸 알고 있었으니까 유언장을 그렇게 쓴 거야. 그날 이후 이순자 씨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민수 씨에게는 시골로 내려간다고만 말씀드리고 연락을 끊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보여준 따뜻함이 진심이었다는 걸요.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김 회장님은 저희 둘이 1년 안에 결혼하지 않으면 모든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되 민수 씨의 서점과 제가 사는 고향집은 예외로 한다는 단서를 달아두셨어요. 그분은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행복을 생각하셨습니다. 재산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변호사의 말에 민수 씨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민수 씨는 서점을 계속 운영했고 저는 마을 도서관 일을 하며 주말마다 서점을 도왔어요. 준호는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어머니의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끔 내려와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셨고 미주도 휴가 때마다 우리를 찾아왔어요. 봄이 다시 찾아왔을 때 마을 뒷산에 올라 벚꽃을 구경했습니다. 민수 씨는 제 손을 꼭 잡고 물었어요. 행복하세요? 두 번의 계절이 지나는 동안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갔습니다. 더 이상 가면도 거짓도 없었어요. 그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꿈을 나누는 두 사람이었죠. 네, 행복해요. 민수 씨는요?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게 제게는 가장 큰 행복이에요. 아버지가 원하셨던 거대한 사업이나 명예보다 이렇게 서연 씨와 함께하는 일상이 더 소중해요. 저는 그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정식으로 결혼할까요? 민수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서연 씨가 준비됐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저는 민수 씨를 완전히 믿어요. 우리가 만난 방식은 이상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를 진정으로 알게 됐잖아요. 웃으며 그가 말했습니다. 근데 재산은 어떡하죠? 아버지 유언대로면 모두 자선단체로 가게 되는데 제가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우리의 행복. 그렇게 우리는 가을에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호텔이 아닌 마을 광장에서요. 동네 어르신들과 아이들, 그리고 가까운 가족들만 초대했습니다. 김 회장님의 유산은 약속대로 자선단체에 기부됐어요. 대신 우리는 작은 서점과 따뜻한 가정을 얻었습니다. 결혼식 날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다. 넌 항상 옳은 선택을 했어. 축하 파티가 끝나고 민수 씨와 저는 서점 옥상에 올라 별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서연 씨, 이제 우리 진짜 시작이에요. 이번엔 거짓 없이 오직 진실만으로. 9개월 후 우리 부부는 첫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작고 소중한 생명을 바라보며 모든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는 느낌이었어요. 민수 씨가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보셨다면 정말 좋아하셨을 텐데. 그의 말에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김 회장님의 마지막 선물이 이렇게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오늘도 저희 부부는 마을에서 서점을 운영하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가끔 과거를 돌아볼 때면 모든 일이 필연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거짓과 상처 속에서 만났지만 그 과정에서 진실된 사랑을 찾았으니까요. 아버지는 저를 팔아넘겼고 민수 씨는 저를 시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우리는 서로에게 진정한 행복을 찾았어요. 세상은 때로 우리를 어려운 길로 인도하지만 그 끝에는 항상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진실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그리고 용서가 얼마나 큰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서로의 속마음을 들여다보고 진심으로 마주할 때 비로소 찾아온 진정한 행복의 이야기. 그리고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속마음의 진실함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감동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함께 공유해 주세요.